자, 계속해서 박일로의 선상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상탄 무슨 말일까? 선상, 선. 배 위에서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당시의 배경이 뭘까? 봅시다. 자,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갖고 왔어요. 노계 박일로는 조선의 혼란기였던 16, 17세기에 걸쳐서 작품 활동을 했다. 그는 다른 양반들과 달리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참전했던 경험이 그것이다. 아하, 그러면 이 선상탄의 배경은 뭐가 되겠다? 임진왜란이 되겠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경험 때문에 박일로의 작품에는 전쟁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외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표출되긴 한다. 자, 이게 이 시의 주요 감정선입니다. 분노와 적개심. 자, 그래서 자, 이 시를 읽다 보면 알겠지만 이 외적놈의 새끼들은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다 불태워버리고 이놈의 새끼들은 왜 어디서 전쟁을 일으킨 거야 하면서 이제 욕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고급진 욕을 배울 겁니다. 시작합니다. 뭐야? 선상탄은 박일로가 부산의 통주사로 부임하며 국경을 지키며 지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전란이라는 현실 문제를 다루면서도 전쟁과 관련한 관념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자, 전란이라는 현실 문제를 다루면서 관념적인 접근을 하고 있대. 관념적인 접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란 게 왜 시작됐는지를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고요. 씩씩한 기상을 살려 나라를 위해 충성하겠다는 다짐과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다짐과 바람이라는 거지. 아이고. 자, 늙고 병든 몸을 주사로 보내실세. 늙고 병든 몸, 이건 누구일까? 늙고 병든 게 누구겠니? 화자겠지. 지금 이렇게 늙고 병들어 있는 사람을 배의 스승사자거든요. 그래서 수군으로 보내셨다 이런 말이 됩니다. 됐죠? 일사사마의 진동령 내려오니 관방중지에 병이 깊다 앉아실랴. 병이 깊다 앉아실랴. 이 말 무슨 말이야? 병이 깊다고 해서 내가 앉아만 있을 쏘냐 이런 말이겠죠. 맞죠? 앉아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중지. 굉장히 중요한 땅에 와 있다는 거야. 됐지? 국방의 요새에 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일장건 비기 차고 병선에 구태올나. 여기 진목하야. 여기 진목이 뭐야? 기운을 떨치고 눈을 부릅뜨고 대마도를 구워보니 자, 바람주친 황후는 원근에 사여 있고 아득한 창판한 긴 하늘과 한 빛일세. 무슨 말일까? 황혼, 누런 구름이 쌓여 있고 대마도가 아득한 창판, 아득한 물결은 하늘을 비추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배경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선상에 배회하며 고금을 사억하고 그 다음에 어리미친의 헌원씨를 애다노라. 헌원씨를 애다노라. 헌원씨를 애다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헌원씨를 원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적어둡시다. 원망의 대상 1. 헌원씨가 이 사람이 첫 번째로 원망하는 대상이거든요. 그럼 이제 헌원씨가 누구냐 하면 이제 보기가 있어요. 4번 보기. 배경 지식 잠시 기억할게요. 자, 진나라, 쏘리. 없네. 헌원씨 밑에 있죠, 쏘리. 보기 없네. 그 별표돼 있자.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으로 배와 수레를 처음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면 이제 배 만든 사람이 헌원씨인 거잖아. 그러면 헌원씨를 왜 원망하고 있는지 봅시다. 대양이 만망하여 천지에 둘러시니 진실로 배 아니면 풍파만리 밖에 어니 사이 엿볼령고. 자, 사이 네 방위의 동서남북의 이 오랑캐입니다. 그래서 네 방위의 오랑캐가 배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를 넘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생각한 거야? 배만 없었어도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일 하여 배목기를 비롯한 고. 그러니까 왜 배를 만들었느냐 이런 거지.
됐죠? 그 다음에 보천지하에 만민원 기르난다. 모든 사람의 원망을 키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어즈버 깨달으니 진시황의 탓이로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다 누구 때문이다? 진시황이다. 하고 이제 또 깨달음을 얻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원망의 대상 두 번째입니다. 자, 진시황은 또 뭘 잘못했는지 봅시다. 배비록 있다 하나 외를 아니 삼기덩들 일본 대마도로 빈배절로 나올런가. 그러니까 지금 외적이 만들어진 건 다 진시황 때문이란 거지. 네 말을 믿어 듣고 동남 동녀를 그대도록 그려다가 해중 모든 섬에 난다한 적을 기쳐두고 통분한 수욕이 화하에 다 민나다. 장생 불사약을 얼마나 얻어내어. 불사약과 관련된 얘기죠. 지금 이 말을 해석하나도 안 되거든요. 배경지식 잠시 끼워 팔겠습니다. 자, 진시황이 뭘 했냐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일본을 비롯한 여러 섬에 수천 명의 사람을 보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의 조상이 됐대? 일본의 조상이 됐대. 그래서 자, 불로초를 찾고자, 불사약을 찾고자 이제 서불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5,000명 정도의 사람 보냅니다. 중국은 이제 사람 조금이 5,000명인 거야. 그래서 5,000명을 보내는데,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사약을 찾았게 못 찾았게? 못 찾았지. 그래서 엿됐다 하고 일본에 머문 거야. 그게 일본의 시조가 되었다는 썰이 전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왜 진시황을 욕하는 거야? 네가 불로초 찾겠다고 사람 보내놓으니까 그 사람들 다 일본인 돼가지고 우리나라 쳐들어온 거 아니냐 하고 있는 거죠. 맞죠? 만리장성 높이 쌓고 몇만 년을 사뒀던고. 그 다음에 남대로 죽어가니 유익한 줄 몰아난다. 어즈버 생각하니 서불 등이 이심하다. 서불과 같은 그 5,000명 있잖아. 그 사람들이 일본인 조상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참 심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원망의 대상 세 번째. 인신이 되하셔 망명도 하는 건가. 신선을 못 보거든 수이나 돌아오면 주사에 이 사람은 전혀 없게 상기를 냈다. 그러니까 네가 안 돌아가고 거기 버티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일본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넘어가서 두어라. 자, 근데 두어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두어라는 무슨 말일까? 냅둬라 이 말은 하자가 뭔가 지금 태도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계속 뭐만 했는데 원망만 했잖아. 맞지? 근데 지금 태도가 변하는 거야. 기왕불고라 일너 무엇하로소니. 기왕불고 이게 일어난 일인데 뭐 말해봐야 뭐 하겠냐 이런 얘기인 거죠. 맞죠? 속절없은 시비를 후리쳐 더뎌두자. 잠사 각오하니 내 뜻도 고집고야. 내 뜻도 고집인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거죠. 황제 각주거나 웬 줄도 모르로다. 그 황제가 배를 지은 일이 잘못된 줄 알았겠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맞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다 일본인 돼가지고 우리나라 쳐들어올 줄 알았겠냐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장한 강동거에 추풍을 만나신달 편주곧 아니타면 천정해왈하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보기로 가겠습니다. 장한 강동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200이 장한이라는 옛 인물을 언급하면서 장시성을 가진 사람이 벼슬을 버리고 강동으로 떠나간 것을 서운해하면서 시를 지었는데 장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골 때린 인물이에요. 가을바람이 불어오니까 고향 음식이 그립다고 갑자기 벼슬을 다 팽개쳐두고 고향으로 내려가요. 굉장히 어이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왜 갑자기 언급했는가 한번 봅시다. 추풍을 만나신들. 그러니까 장한 강동거가 가을바람을 만나서 고향 생각이 났다 그랬잖아. 편주곧 아니 타면, 배를 아니 타면 천청해왈하다. 천청해왈이 무슨 말이야? 하늘은 맑고 바다가 넓다.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갔겠냐 이 말인 거지. 바다가 넓은데 배 없으면 되겠냐 뭐 이런 얘기고요. 언예흥이 절로 나며 삼공도 아니 박골 제일강산의 부평 같은 어부생애를 일렵주 아니면 어디 붙여 다탈던고. 자, 지금 뭔가 좀 잘못된 느낌인데? 뭐가 끄는 곳이 잘못한 것 같아. 뭐 끊긴 게 잘못.
됐는데. 응? 잘했네. 그러면 그래서 배가 뭐 하는 흥이 절로 나겠냐 이런 얘기죠. 배를 안 타면. 됐죠? 그래서 배를 안 타면 흥이 안 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배가 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흥을 돋구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어부의 생애를 일업주 아니면, 그러니까 배 아니면 어디 붙여서 다니를 않고, 그러니까 어부도 배가 있어야 살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이런 일 보건된 배 삼긴 제도야 지묘한 덧하다마는 어찌한 우리 물은 난한덧한 판옥선을 주야의 백기 탔고 인풍영월하되 흥이 전혀 없는 게요. 그러니까 판옥선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앞에 거 해석 다 안 돼도 괜찮아? 뒤에서 뭔가 설명이 더 있을 거야. 석일주 중에는 옛날에는 배반이 낭자허터니 배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신 이런 뜻 아니고요. 잔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술잔이 넘쳐났다는 거지 배 속에는. 그러니까 배 속에서 술 마시고 놀았다는 거예요. 근데 금일주 중에는 대검장창뿐이로다. 근데 이 배 안에는 뭐밖에 없다 이제는. 긴 창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뭐와 뭐를 비교하고 있어? 옛날과 현재를 대조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굉장히 뭐 하고 있어? 문장 구조가 유사하죠. 그래서 뭐라고도 볼 수 있다? 대꾸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꾸. 됐죠? 시시로 머리 들어 북신을 바라보며 북진인 것 같은데 북신 맞나? 북신을 바라보며 별진자인데 자 상실노루를 천일방에 디인하다. 내가 모르는 한자겠지 그러면. 자 지금 상실노루 노루가 무슨 말일까? 늙은 사람의 루 눈물 루자거든요. 늙은이의 눈물을 천일방에 디인하다. 그러니까 눈물이 이제 막 떨어지는 상황인 거지. 돼요? 자, 국운이 불행하야 이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전쟁은 뭐 때문에 일어났다? 우리나라가 운이 없어서 일어났다 이런 말인 거야. 됐지? 해추 흉모의 만고수를 안고 있어요. 해추 흉모가 뭐라고 돼 있어요? 바다 도적의 음흉한 모략을 받고 있지만 일본 얘기하는 거 있죠, 맞죠? 이 몸이 무상한들 신자이 되야 이셔다가 궁다리 길이 달아 먼 매엽고 늙으신들. 그러니까 뭐로 해석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신자, 신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몸이 아무런 일이 없으면. 근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이야, 화자는? 화자 지금 어디에 있어? 전쟁배 위에 있죠. 뭐 이때까지 뭐 들은 거야? 배 위에 있으니까 임금님을 못 메웠고 임금님을 못 모시고 늙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돼? 그 다음에 우곡단심이야 어니가게 잊을런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임금을 못 모셨다고 해서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일편단심을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뭘 드러내고 있는 거야? 나라를 걱정하는 충성스러운 마음, 우국충정 또는 나라를 향한 일편단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어느 각에 한시라도 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 몸이 병중에 들어시니 내가 지금 아픈 상황이에요. 설분신원이 설분신원은 이제 이 분을 갚을 길이 어려울 듯 하지만은 그러니까 일본을 잡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이제 뭐 국어든 영어든 그러나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하죠. 뭐의 의지 표현이야? 반전의 의지 표현이죠. 사제갈도 생중달을 멀리 줬고 무슨 말이지? 자, 보기 봅시다. 보기 4번 보기. 사제갈 생중달. 자, 제갈량 죽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중달은 산 사람이거든. 자, 제갈량이 죽은 후에 제갈량을 본뜬 나무조각상을 수레에 얹혔는데 중달이 이를 보고 놀라서 도망갔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죽은 제갈량이 뭘 잡았다는 거야? 중달을 잡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프고 굉장히 일본을 잡기 어려워 보여도 죽은 사람도 산 사람을 잡을 수 있다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느냐 이 말인 거죠. 맞죠? 그러면 자신감을 드러낸다고도 볼 수 있겠네. 맞죠? 그 다음에 발없은 손빈도 방연을 잡아거든. 근데 손빈이랑 방연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잠시 들어볼까요? 자, 손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 모르겠음 말고. 자, 뭐냐면 자 원래 손빈이랑 방연이랑 둘도 없는 친구였대. 둘도 없는 친구인데 이 제나라 사람들이라거든. 근데 위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전국 시대라 해가지고 전국에 막 이제 나라들이 막 세워져 있었을 때잖아. 그러니까 위나라에서 뭘 해가 하냐면 얘네를 스카웃을 해가. 근데 방연이 스카웃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방연이 스카웃이 되고 나서 그러면 이제 방연이 누구를 데리고 오겠어? 손빈을 데리고 오겠지. 맞지? 자, 근데 방연이 뭘 한 거야? 배신을 때린 거야. 배신을 때리고 자 이제 손빈이 뭐가 되냐면 발이 없는 사람이 돼요. 싸운 거지. 발이 없는. 그러면 발이 없는 상황에서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이 두 사람 도망치다가 산에 이르게 돼. 근데 손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산 깊숙한 곳으로 방연을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 손빈의 부대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일제히 화살을 쏩니다. 10,000개를 쏩니다. 10,000개의 화살을 맞고 방연이 죽어요. 그래서 뭐 비석이 있다고 그래. 방연 뭐 10,000개의 화살을 맞고 뒤지다 뭐 이런. 그게 이제 발 없은 손빈이 방연을 잡았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발이 없는 사람이라도 뭐만 잘 쓰면? 머리를 잘 쓰면 이제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나온 게 뭘까? 손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잘 썼더니 군사적인 손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잘 쓰니까 군사를 다루는 법을 잘 쓰니까 이겼다. 그래서 손자문법 됐지? 손자문법의 10조야. 뭐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사절구투는 무슨 말? 서절구투가 무슨 말이야? 쥐가 도둑질을 하듯 하고 개가 남의 것을 훔치듯 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누구 나타낸 말이야? 쥐새끼들! 일본 나타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욕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고급진 욕이에요. 서절구투. 쥐새끼 같고 개 같은 것들아. 뭐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지. 비선에 달려들어 선봉을 거치면 구시월 상풍에 낙엽같이 해치리.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전투 방식이 뭐냐면 해적들의 전투 방식 비슷하거든요. 배에 이렇게 올라타서 막 싱싱싱 하면서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를 낙엽같이 내가 다 쓸어서 오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신감이 막 보입니까?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맞죠? 7종 7금을 우리들 못할 건가? 7종 7금이 무슨 말인지 보기 봅시다. 자, 제갈량이 남만의 왕인 맹획을 7번 놓아주고 7번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 놈들 7번 잡았다가 7번 놨다가 이거 못하겠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맞죠? 준피도이더라. 이것도 되게 고급진 욕이에요. 준피도이. 꾸물거리는 저 섬나라 오랑캐들아. 수의 거랑하야 살아. 자, 걸항. 항복을 구걸해라. 너네 다 뒤졌다 이제. 항복해라 이런 얘기인 거죠. 항자불사라니 항복하는 사람은 죽이지 않겠으니 너를 구태 섬멸하라. 항복하는데 굳이 다 죽이겠냐.
오왕, 우리나라 왕의 성스러운 덕이 욕병생 온 나라에 미쳤으니 태평천하의 요순 군민 되하이셔. 요순 시대는 뭐야? 요순 무슨 말일게요? 이 사람들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온 나라가 문제가 없었다. 태평성대에 이르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순의 시대에 그런 백성이 되라. 이 말은 평화롭게 살자 이런 얘기인 거죠. 1월 광환한 조부조하였거든 전선 타던 우리 몸도 어주에 창만하고 추월 춘풍에 높이 베고 누워이셔 성대 해불 양파를 다시 보러 하노라. 해불 양파 무슨 말이야? 어니언 아니야? 바다의 물결이 일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평화로움. 맞죠? 평화로운 모습을 내가 다시 보고 싶다. 그러면 나는 배가 어떤 모습이길 빈다는 거야? 석일주중의 모습. 배에 술잔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 되기를 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맞죠? 출제 포인트 쓸까요? 자, 원망의 대상 3명 나왔어요. 헌원씨, 배 만든 사람, 진씨, 황, 불로초 찾는 사람, 서불, 불로초 찾다가 토낀 사람. 배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습이 금일주중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풍류와 흥취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석일주중. 그러니까 옛날의 모습이 되는 거지. 자, 전쟁 가사고요. 전쟁 가사는 진짜 몇 안 되는 가사들입니다. 외적에 대한 분노와 우국 충정이 같이 담겨 있죠. 그 다음에 전쟁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다루면서도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망만 하다가 두어라를 기점으로 해서 상황에 대해서 태도를 바꾸죠. 배 만들 때 전쟁 날 줄 알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자, 고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어려운 거 다 했어요. 요것만 잘 넘기면 됩니다. 요 앞에 4시리즈. 미쳤어 이거.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문학을 어렵게 내고 싶다면 뭘 어렵게 낼 거냐면 선상탄을 가지고 어렵게 내거나 아니면 이제 그 상춘곡 요거 내면 어려워질 겁니다. 아마. 근데 이거는 많이 다룬 작품이기도 하고, 근데 또 왜 선상탄이 어렵냐면 지금 방일로라고 하시는 분이 양반이라 그랬잖아. 한자라든가 옛날 일들을 막 갖다 끌어 쓰는 일이 엄청 많아서 그래서 어려운 거야. 아리랑 갑시다. 아리랑 쉬워요. 난 이게 사실 왜 고전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현대시에 있어도 별로 어색하지 않은 그런 시입니다. 자, 원산아리랑. 원산아리랑이랑 미랑아리랑 보기 같이 볼게요. 민요죠, 민요. 아리랑은 굉장히 유명한 민요고 지역마다 그 특색도 다르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악 시간 때 많이 배웠을 것 같은데 지역 고유의 특징을 반영하면서 특정 지역에서 전승되는 고정 민요와 보편적인 정서를 담고 있어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서 널리 불리는 유행 민요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민요가 2종류가 나왔네요. 첫 번째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고정 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널리 불릴 수 있는 유행 민요,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은 가창되는 지역에 따라 독자적인 노랫말과 후렴구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고정 민요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요것이 고정 민요의 성격인 거 맞죠?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사랑이나 집단 공통적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또 유행 민요의 특징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집단 차원의 공통된 소망, 요건 좀 독특한 것 같지 않아? 뭔가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찾아봐야 됩니다. 자, 원산아리랑인데 원산아리랑을 뭐라고 하냐면 신고산 타령이라고 그래요. 신고산 타령. 뭐 신고산에 우르르르 화물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신고산이 뭐냐면 경원선에, 왜 하필 경원선이지? 기차역이야. 경원선의 기차역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원선이 뭐냐면 그 경자가 서울 경자, 서울이랑 원자가 원주였나?를 잇는 기차예요. 그래서 경원선이 생겼다는 건 이 당시의 노래가 1900년 이후라는 걸 알려주죠. 우리나라에 기차가 생기기 시작한 건 1900년대니까. 우리나라에 기차가 왜 들어선 거야? 그치. 일제가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전쟁할 때 물자를 수송해 와야 되겠지. 그럼 누구랑 전쟁을 일으키고 싶었던 거야? 우리나라는 이미 식민지가 거의 반식민지가 된 상태야, 이때는. 중국이랑 전쟁을 일으키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전쟁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일단 제일 먼저 서울이랑 인천을 먼저 잇고요. 그 다음에 경부선을 잇습니다. 그 다음에 경인선, 경부선, 경원선 이렇게 이어요. 알겠죠?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차를 이었다. 이 상황에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기차 이름이 신고산이라는 말이 생기면서 그 역에서 멀지 않은 곳은 구고산이라고 불렸대요. 신고산이 우르르 함흥차 가는 소리에 차가 가는데 구고산 큰애기가 반보찜만 싼대. 그러면 보찜을 싼다는 건 이제 차가 오는 소리에 보찜을 싼다는 거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갈 시간이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맞죠? 그래서 함흥차 가는 소리가 우르르니까 무슨 청각적 심상도 있고, 그 다음에 뭘 활용했다고도 이야기해도 돼? 음성 상징어를 활용했다고 봐도 되겠죠. 음성 상징어는 두 종류가 있어. 첫 번째가 의, 성어, 소리를 흉내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 태어, 모양을 흉내낸 거. 울긋, 불긋 이런 것도 음성 상징어입니다. 꼭 음성을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그 모습을 음성으로 표현했다는 뜻이거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랑어랑 어허야 어야더야 내 사랑아. 뭔가 이상하죠? 이게 뭐가 돼? 자꾸 반복돼. 그러면 우리가 노래에서 반복되는 걸 뭐라 불러? 후렴구. 맞죠? 후렴구. 자, 후렴구의 역할은 뭘 하죠? 연을 구분해 주고요. 운율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흥을 돋우기도 하죠. 됐죠? 가을바람 소스라니 낙엽이 우수수지고요. 자, 지금 가을이야, 가을. 근데 낙엽이 우수수진데 귀뚜라미가 슬피 울어서 남은 간장을 다 썩이고 있대. 귀뚜라미 슬피 울고 있는 거야? 그냥 귀뚜라미 울고 있는 거야. 근데 슬피 운다는 건 누구 생각? 화자 생각. 그러면 화자가 생각하기에 귀뚜라미가 슬피 울고 있는 이유는 뭐야? 이유가 뭐야? 자기가 슬프니까지. 감정이입. 그 다음에 소스라다 이 말은 쓸쓸하다 이런 얘기예요. 어랑어랑 어야 어야더야 내 사랑은 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휘늘어진 낙락장송 휘어 덥석 잡고요. 애달픈 인의 진정 하소연이 날까. 그러니까 지금 휘늘어졌다 이렇게 막 이렇게 휘어졌다 이런 얘기거든. 소나무야, 소나무. 소나무를 잡고 뭐 하고 싶대? 하소연을 하고 싶대. 그러면 소나무가 뭐 하는 대상? 내가 하소연하는 대상. 됐죠? 삼수갑산 머루달에는 얼그러 설그러졌는데, 얼그러 설그러졌는데가 무슨 얘기냐면 얽히고 살켰다 이런 얘기거든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안 하겠습니다.
마이크 빠져요. 이렇게 막 얼그러설그러졌다고. 됐죠? 근데 나는 언제 임을 얼그레 설그레 적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미 뭐 했다? 떠났다. 됐죠? 이미 떠나서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봐봐. 머루 달의 상황 굉장히 좋아 보이지? 근데 머루 달의 상황과 나의 상황은 어때요? 반대되죠.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멋있게 표현해 보면 화자와 자연물을 대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화자와 자연물이 대비를 이루고 있다. 산기골 큰애기 정든님 오기만 기다리고 3천만 우리 동포 통일되기만 기다린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미 오기만 기다리는데 3천만 우리 동포는 통일되기만 기다리는데 이거 이상하지. 이거 어느 시대 때 쓰여진 거라고? 일제시대 때 얘기라고. 근데 통일? 이 무슨 말일까? 왜 통일이 갑자기 끼어들었을까? 아리랑이죠, 아리랑. 아리랑은 뭐에서 뭐로 전해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죠. 구비문학이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보면 가사가 바뀌기도 하네. 그래서 이 말이 구비문학의 특성을 알려주는 거야. 전승되면서 가사가 바뀌기도 하는. 바뀐 걸 수도 있고 더 붙은 걸 수도 있고요. 가지 마라 잡은 손 야멸차게 떼치고. 야멸차게 이 말 무슨 말일까? 차고 야무지게. 갑사댕기 팔라당 후치령 고개를 넘노다. 갑사댕기가 팔라당 거리고 있대. 갑사댕기는 누가 하는 걸까? 여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떠나는 이미 여자라는 거야. 됐지? 그래서 화자가 남성 화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넘어가서 울적한 심해를 풀 길이 없어서 나왔더니 처량한 산새들이 비비베베 운대. 그러면 산새가 또 처량하다잖아. 사실 누가 처량한 거야? 화자가 처량한 거야. 그러면 뭐 하고 있다? 감정이입하고 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포인트 쓸까요? 자, 임과의 이별 상황이라는 거. 그 다음에 감정이입, 대조, 대꾸 이런 거 많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 소망과 민족적 소망이 결합했다. 갑자기 통일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 요거는 구비문학이겠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넘어가서 자 EBS 포인트입니다. 구체적 지명이 나오고 신문물이 들어서는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물과 대비하고 있는데 자, 두 가지의 자연물이 있어요. 나의 상황과 지금 반대되는 자연물이 있고 동일시되는 자연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상반되는 자연물 뭐 있었어? 머루랑 달에 얼그러설그러졌다잖아. 그 다음에 동일시되는 내상 누구 있었어? 귀뚜라미, 산새 요런 애들. 그 다음에 음성상징어 보이고요. 그리움, 처지를 한탄하는 그런 모습들 보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자, 미랑아리랑 5분 만에 할 수 있습니다. 자,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뭐 해?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래. 반복. 반복해서 날 좀 봐 이러고 있잖아. 맞지?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뭐 하냐면 적극적이에요. 하자가. 맞지? 날 계속 봐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 다음에 뭐 직설적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자, 동지 섣달에 꽃 본 듯이 봐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왜 동지 섣달에 꽃 본 듯이 봐줘야 될까? 동지, 섣달, 금음 이럴 때 꽃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그러면 그때 꽃이 나면 어머 웬 꽃이야 하면서 날 봐달라는 거야. 그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날 봐달라는 거야.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 열시고 아라리가 났네. 후렴구죠? 근데 원상아리랑 후렴구랑 무슨 차이가 나? 글자 수 차이요. 말고. 글자가 달라요. 말고. 두 개야? 말고. 사랑 얘기가 없죠? 뭐 그게 지금 보기 그 16 아니 뭐라죠? 4번 문제 있어요. 3번 문제. 그다음에 정든님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서 행주 치마만 입에 물고 빵긋하고 있대. 그러면 정든님이 오시는데 왜 인사를 못할까? 남녀가 유별했던 상황인 거지. 남녀 7세 부동석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행주 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 하고 있는 상황. 됐죠? 그래서 빵긋 음성상징어.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면 아까 요거랑은 좀 느낌이 많이 다르나 맞죠? 나 좀 보라고 이런 느낌이었다면 얘는 소극적이죠?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다. 맞죠? 넘어가서 세상에 핀 꽃은 울긋불긋 내 마음에 핀 꽃은 울렁울렁. 뭐 대꾸 음성 상징어들. 자, 내 마음에 꽃이 폈는데 울렁울렁 폈어. 무슨 말이 이게? 내 마음 사랑의 감정이 거죠. 그 다음에 저 건너 대숲은 의의한데 의의하다, 의구하다 비슷한 말이거든요. 무슨 말일까? 싱싱하게 푸르다 이런 얘기예요. 저 대숲은 푸른데 아랑의 설은 넋이 애달프다. 아랑이 누굴까? 밀양 지방에서 전해지는 아랑설화의 인물로 자신을 사모하는 통인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전설이 정해짐. 뭐 누구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냐면 춘향이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춘향이는 살았는데 아랑은 죽었어요. 그래서 그 관아에 이제 사람이 수령이 오면 그 수령이 하나 둘씩 죽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수령이 죽어나가니까 그러면 이제 대담한 사람을 한 명 보내야겠다 해서 대담한 사람을 보내거든요. 근데 밤중에 이제 촛불이 막 꺼져. 너는 누구길래 이 방을 그렇게 서성이면서 사람을 잡아먹느냐 하면서 아랑이 나와요.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하면서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해. 어디를 가보면 내 무덤이 있을 거다 이러면서. 근데 진짜 봐보니까 시체가 나온 거지. 뭐 이런 거. 그게 아랑의 설이에요. 넋이 애달프다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민요적 특성이 되겠습니까? 복이랑 연결 지으면. 밀양 지방에 전해지는 이야기인 거니까. 밀양 맞니? 밀양. 고정 민요의 특성이 되겠죠? 그 지역에서만 불릴 수 있는. 영남로 비친 달빛이 교교하다. 교교하다가 무슨 말일까? 맑고 밝다는 걸 의미해요. 남천강 말없이 흘러만 간다. 뭐 대꾸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TMI 몇 개 방출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3대 아리랑이라고 있습니다. 뭘까? 뭐지? 발병 난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게 경기 아리랑에 올리거든요.
근데 걔는 신아리랑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아리랑이 아니야. 옛날 아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거는. 그래서 3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대에 들어가는 게 요 미랑 아리랑이랑 그 다음에 정선 아리랑 그리고 진도 아리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게 진도 아리랑. 됐지? 자, 출제 포인트 써볼까요? 뭔가 각 연의 내용적인 유기성이 별로 없잖아. 맞지? 날 좀 보소 돈지 샀다 꽃 본 듯이 나 좀 봐달라고 해놓고는 이미 오니까 이러고 있는 건 내용적인 유기성이 별로 없죠. 이게 뭐냐면 구비문학의 특성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사를 덧붙이다 보니까 화자가 자꾸 안 맞는 거지, 서로. 그래서 각 연의 내용적인 유기성이 별로 없습니다. 반복, 대꾸, 대조, 비유 설명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EBS 포인트는 뭐 이 정도? 네, 아랑설화는 사실 뭐 EBS에도 잘 설명 안 해놔서 아랑설화를 보기에 주고 뭔가를 물어볼 수는 있겠죠. 넘어가도 되겠죠? 자, 현대시, 고전시가 10번, 11번이 있는데요. 요거는 시험 끝나고 좀 할게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자, 원래는 현대시를 하려고 했는데 현대시까지 하면 죽어요. 현대시가 그 1, 2, 3 이 시험 범위죠, 맞죠? 네, 1, 2, 3이 아니라 사실 6작품이야. 다 가나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6작품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기에 또 고전 시가를 실어 놓는 이런 깜찍한 짓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많이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고전 산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할 페이지들이 아주 넘쳐나고 있네요. 봅시다. 고전 소설입니다. 고전 소설 1번으로 갈게요. 너가 잤으니까 깨끗하겠지. 자, 요거는 이제 아까 너무 지루했죠, 맞죠? 사과합니다. 근데 수특이 너무 재미없어요, 고전 산문이. 고전 시가가. 근데 그래서 고전 산문은 그래도 좀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좀 재밌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고전 소설의 유형 잠시만 살펴보고 갑시다. 고전 소설의 유형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많이 넣어도 7개 정도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5개만 갖고 왔어요. 영웅소설. 자, 영웅소설이 등장해. 그러면 대부분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조웅전 이런 거. 우리 6월 평가는 나왔거든요. 조웅전. 그러면 영웅이 조웅인 거지. 맞아?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 작품의 이름 나오는 거 있죠. 유충열전 이런 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 됐지? 그래서 선과 악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날 그 영웅 소설은 낼 수 있는 파트가 선한 인물과 악한 인물이 나와서 둘이 싸웠는데 선한 사람이 이겼어요. 뭐 이게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악만 파악을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애정소설. 남녀가 사랑을 해요.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야기 안 되죠? 뭐 있어야 돼요? 시어머니가 이제 막 해코지를 하고, 맞지? 사랑에 걸림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걸림돌이 뭔지 찾는 게 중요합니다. 춘향의 경우에는 변사토. 가정소설. 잘은 안 나오는데요. 가정소설은 이제 집안의 이야기를 다룬 거죠. 예를 들어서 콩쥐팥쥐. 콩쥐팥쥐랑 신데렐라의 공통점은 계모. 계모가 약질이잖아. 맞지? 뭐 TMI에 하나 방출하자면 콩쥐팥쥐의 뒷이야기,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콩쥐팥쥐 뒷이야기는 이제 그 콩쥐가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게 이제 사또한테 발견이 돼요. 왜 발견이 되냐면 팥쥐가 콩쥐 행세를 하다가 사또한테 들켜. 그래가지고 이제 팥쥐를 신문해가지고 이제 콩쥐를 찾아내고 물에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팥쥐를 갖다가 장으로 담급니다. 장으로 담궈서 그 장을
계모한테 먹여요. 그런 결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는 절대 그 고전 소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게 나올 수 있습니다. 처와 첩 간의 갈등.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였죠. 맞죠? 항상 생각하고 얘기해야 돼. 일부 다처제였으니까 처가 있고 첩이 있었잖아요. 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걸 다룬 소설이 뭐냐면 김만중의 사시남정기다 라고 하는 소설이죠. 요게 이제 처첩간 갈등을 다룬 거고, 그 다음에 우화소설. 우화소설은 뭐가? 동물이나 사물이 이제 그 인간 행세를 하면서 뭔가 하는 거죠. 우리 호질이라고 하는 작품 배웠어요? 그거. 그러면 동물의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면 진짜 동물 얘기를 하려고 지진 않았겠죠. 그럼 뭘 얘기하고 싶어서야?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겠지. 그러니까 풍자인가요? 풍자. 사람을 풍자한 겁니다. 교훈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에서 나온 것들. 뭐 판소리의 특징이 담겨 있으니까 판소리의 특징을 찾아내라. 이런 게 문제로 많이 나오겠죠. 춘향가? 수군가? 적벽가? 또 뭐 있지? 판소리? 흥부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춘향가. 춘향가. 아닌데 했는데. 심청가. 그게 판소리거든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판소리 5개가 그거밖에 없어. 원래 12개가 있었는데 5개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해요. 자, 조신의 꿈. 자, 조신의 꿈은 이제 전설인데, 전설은 무슨 말이야? 전해지는 썰. 그러니까 썰인데, 썰. 썰은 신화랑 달리 뭐냐면, 자, 신화는 여러분들 아는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맞죠? 그리스 로마 신화는 제우스가 막 번개의 신이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이제 번개 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신문과 능력은 굉장히 평범해요. 전설에서는. 그 다음에 비범하다 해도 평범한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한 거. 뭐 비범하다 해도 활을 잘 쏘거나 이 정도지. 막 박시전처럼 막 초능력을 막 써가지고 막 뭐 태풍을 일으키고 그 정도는 아니라 그지. 전설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허구적이라고 여겨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 썰이 그럴 리가 있겠냐 뭐 이런 건데, 근데 허구적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물이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지. 조신의 꿈에서는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조신이 나중에 그 아이의 무덤에서 뭘 발견했냐면 미륵불을 뭘 발견했지? 돌미륵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돌미륵을 가까운 절에 모셔놨다 그랬거든. 근데 증거물이 남아있다니까. 그 절에 진짜 그 돌이 있어. 그러면 진짠가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잖아. 근데 이제 원래는 어땠을 거라고. 돌미륵을 보고 사람들이 이것저것 썰을 붙이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생겨났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믿는 그런 신빙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설은 주로 지명이나 탑, 불상, 사찰 이런 건축물의 유래를 다루는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조신이라는 인물을 다루면서 이제 그 조신이 정토사라고 하는 절을 지을 거야. 그래서 그 정토사에 대한 정토사라고 하는 절의 그 기원을 밝히는 설화다라고 해서 사찰 연기 설화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됐죠? 그래서 줄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자, 보기가 하나 더 있었네. 삼국 유사에 수록된 글인데, 꿈 이야기가 많은데, 앞으로 일어날, 꿈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꿈. 그러니까 고전 시가에서 뭔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독특한 거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꿈속에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꿈의 이야기를 드러내기도 하고, 또한 꿈은 이게 이승세계 내지 다른 공간으로의 여행 그리고 돌아옴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꿈을 통해서 이승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고요. 넘어가서 이 경우에 꿈은 현세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회로가 되며 꿈의 내용 동안 현실에서 억압된 욕망이나 잠재된 의식, 지우개가 나와. 잠재된 의식이
표출되거나 혹은 현실에서의 억압을 풀어버리는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구운몽 이야기 알죠? 성진이 막 소유가 돼가지고 선녀가 몇 명이었더라? 7명이던가 8명이던가 하여튼 그 선녀를 데리고 놀잖아. 억압된 욕망이 표출된 거죠. 그러나 꿈은 언제나 깨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인생의 덧없음을 나타내는 거지. 그러면 뭔가 이제 꿈 이야기를 할 때는 주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많다. 인생은 덧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맞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발 꿈 그런 거 듣죠? 꿈을 꾼 인물들은 이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깨닫기도 한다는 겁니다. 줄거리 이야기할게요. 줄거리. 조신의 꿈. 조신은 이제 뭐 하고 싶어 했냐면 예쁜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꿈에 갑자기 자 요거 한번 체크해 봅시다. 두 번째 단락의 맨 마지막 줄. 그렇게 그리워하다 지쳐서 얼마 뒤 선잠이 들었다. 꿈에 갑자기 김 씨의 딸이 기쁜 모습으로 문으로 들어오더니 활짝 웃으면서 말했다. 자, 김 씨의 딸이 있거든요. 근데 김 씨의 딸이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꿈에서 이제 김 씨의 딸과 결혼한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꿈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해서 임몽했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 뭘 한 상태냐면 꿈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막 이제 꿈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애를 몇 명이나 낳냐면 자식을 5명이나 낳아. 근데 이 5을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야. 그래가지고 자 부인이 눈물을 씻더니 이제 당신을 처음 만날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꽃다운 날이에 옷차림도 깨끗했는데 니를 만나고 나서 이게 다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헤어지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조씨는 이 말을 듣고 슬퍼한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각기 아이를 둘씩 나누어 데리고 떠나려 하는데 그러면 왜 5이 갑자기 둘씩 나누어 데린 거야? 한 명은 어디로 갔어요? 한 명은 뭐 했어요? 10살 난 딸아이가 쏘리. A라고 되어 있는 파트 있죠. 그 앞에 한 5줄 정도 올라가 보면 큰아들이 15살 된 큰아들이 굶주려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막 죽을 정도로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그래서 이제 이별을 합니다. 이별을 해서 길을 가다가 꿈에서 깨어나게 돼요. 자, 꿈에서 깨어나는 걸 우리는 두 글자로 각몽이라고 표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몽하면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거지. 아침이 되자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새어 있었대. 조씨는 망연자실해서 세상 일에 전혀 뜻이 없어졌대. 그러니까 인생이 세속적인 욕망이 덧없음을 드러내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세속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 사라졌다. 그래서 아이를 묻었던 곳을 파보니까 돌미륵이 나와서 가까운 절에 모시고 자 돌미륵은 정토사에 모신 게 아니야. 가까운 절에 모시고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정토사를 지은 거야. 진짜 유치해. 이걸 가지고 문제를 냈어. 그것들이 돌미륵을 정토사에 모셨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어. 쓰레기 같은 것들. 자 출제 포인트 써볼까요? 현실에서 꿈에서 현실로 돌아왔다는 거. 그 다음에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했는데 근데 후에는 이제 세속적인 욕망이 다 덧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불도에 정진하게 되죠. 그 다음에 구운몽과 조신의 꿈의 차이점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몽구조. 환몽이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자 꿈에서 돌아오다라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세속적인 욕망이 덧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무슨 소설이라고 하냐면 몽작의 소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몽작의 소설. 꿈에서 뭔가를 깨닫는 소설인 거지. 근데 차이점은 꿈의 내용이죠. 자, 구운몽에서는 그 성진이 소유가 돼가지고 선녀 8을 막 거느리고 다니는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라면 조신의 꿈에서 꿈은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돌미륵이나 정토사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있을 법한 이야기인가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전설적인 요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EBS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EBS 포인트, 액자식 구성. 외화 속에, 바깥 이야기 속에 안에 이야기가 또 담겨 있다라는 거. 사찰 연기 설화. 사찰의 기원을 알려주는 설화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어머, 뭐 했다고? 자, 한 가지 더. 몽자류 소설이 있고요. 몽유롭게 소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꿈도 같은 꿈이 아니라는 거지. 몽자류는 꿈이 헛된 세계이고요. 근데 꿈속에서 신분이나 상황이 바뀌는 거, 구운몽이나 조신의 꿈이 있다면 몽유롭게 소설이란 말을 들어봤을 거야. 근데 몽유롭게 소설은 꿈과 현실이 이어져요. 꿈에서 죽은 사람이 현실에 막 이제 죽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실에서 죽었던 사람이 꿈에서 귀신이 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꿈과 현실이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안 들어가는데 고전 소설 4번이 원생몽유록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구복여행담 보겠습니다. 자, 구복여행. 구복. 뭔 얘기일까? 구복. 구복. 복을 구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 이런 얘기가 되겠네. 자, 그래서 구복여행담은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설화이다. 뭐 꽃배씨의 행복여행인가? 영화 있다면서요. 몰라? 하여튼 구복여행담은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소설이고, 그래서 대체로 가난한 주인공이 나는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할까 하면서 복을 찾아서 길고 긴 여행 끝에서 이제 자신한테 이런 원래 운명이 있었단다 하면서 이제 그걸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야기는 현실 너머의 복이 이미 마련돼 있다. 복은 이미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관념이 담겨 있는데, 근데 그 복이 실현되려면 뭘 해야 된다? 착한 짓을 해야 그 복이 나한테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인 거지. 뭐 다른 사람을 위해야 된다. 그래서 교훈을 전달해 주는 거죠. 착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고. 자, 요거는 잠시 이따 설명하고요. 요거 줄거리 어떻게 되죠? 자, 첫 줄 한번 보세요. 그래, 이야기가 어찌 되느냐 하면 맞죠? 구어체 표현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구비문학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야. 됐지?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이 구복 여행을 찾아 떠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중 끝의 아들이 한날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사부자가 있었대. 그러면 아들이 3명. 그러면 어느 아들이? 막내 아들이 구복 여행을 하러 가요. 나는 하늘에 올라가서 옥황상제한테 왜 우린 복이 없느냐고 원정을 가겠어. 그러면 아버지, 자 이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야? 내 아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우리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지 저 옥황상제한테 가가지고 따지려고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그래, 너 꼭 우리의 복을 찾아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지. 야, 이 미친놈아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바로 나와있죠. 얘기 미친놈아. 네가 하늘을 어찌 가? 이런 식으로 전 그래도 갑니다. 그래서 세지팡이를 맞춰서 하늘을 가리라 이러고 가요. 무작정 가. 그래서 그래 쭉 간다고 간 것이 바다에 나서서 무변대에 바다를 갈 재간이 있어야지. 아니야, 틀렸군. 이건 나중이고. 구비문학의 특성을 또 알려주네요. 뭐 해? 지금 생각난 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생각난 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 순서가 헷갈려가지고 아니야, 틀렸군. 이건 나중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구비문학의 특성이라는 거. 그래, 간다고 가니까 배는 고픈데 기와집이 있는데 기와집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기와집 주인이 어떤 예쁜 여자가 나와. 근데 이 예쁜 여자가 뭐 하냐면 과부야, 과부. 남편은 잃었어. 왜 남편이 잃었냐면 이 앞들이 다 내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란 거지. 부자인데 남편을 얻기만 하면 죽어나가. 뭔가 이상하지? 그래서 이제 내 원정을 얻어다 주시오. 내 하소연도 같이 해주세요. 이러니까 그러겠어. 이러고 또 가요. 가는데 또 이무기가 나와. 이무기가 나와가지고 웬 사람이 여기 오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오지 않는 그런 지역에 갑자기 오니까 이무기가 당한 거지. 이무기 뭔지 알아요? 이무기. 용 못된 애들. 맞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뱀이 이무기가 되고 이무기가 용이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늘을 가도록 해줄 테니까 나는 득천기회가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무기가 착한 일을 해서 여의주를 얻으면 용이 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천년? 그래서 근데 나는 득천 기회가 너무 돼요.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왜 나는 올라가지 못하는지 그 원정을 들어다 달래요. 그래서 그러마 이러고 또 올라가요. 올라간대. 자, 입으로 안개를 뿜었대. 약간 난 이러면서 토한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토를 밟고 무지개 다리를 올라가요. 그래서 옥황산지가 있는 곳에 가죠. 그러면 이무기가 무슨 역할을 해준 거야? 조력자 역할을 해준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제가 원정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왔느냐? 사부자는 어찌 복을 마련하셨습니다. 농사지은 밥못 먹고 지쉬는 삶을 겨우 살아가냐? 너희는 그밖에 복을 마련할 길이 없어. 편하면 일찍 죽으니까 그래. 저희 복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과택 여자는 왜 그럽니까? 여의주 얻은 남편을 얻어야 돼. 안 그러면 죽어. 산의 이무기는 왜 승천을 못한대요? 그놈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여의주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2개를 얻어가지고 못 가. 이러니까 이제 내려와서 그래서 그래 뭐라더냐. 용님은 욕심이 많아서 여의주가 2개라면서요. 나한테 하나 주세요. 그럼 간단해요. 그래서 여의주를 하나 줘. 그러니까 하늘 올라가요. 근데 이제 여의주를 누가 가졌어? 막내 아들이 가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과부한테 가는 거야. 넌 여의주를 얻은 남편을 얻어야 산다. 근데 내가 그 남편이다. 결혼하자. 그래 결혼을 해요. 잘 살았다. 나 이거 사기당할 것 같은데. 나 이 과부 여자였으면 사기당한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 진짠가? 근데 뭐 사기라도 괜찮죠. 거짓말이면 쟤도 죽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면 이게 주제가 뭘까 그러면? 개꿀. 복은 어딘가에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근데 정해져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내가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 이게 주제가 되는 거지. 돼요? 개꿀이 아니라. 자, 구비문학의 경우에는 화자가 이제 청자한테 이제 이야기를 전해주죠. 근데 그 청자가 다시 누가 되는 거야? 화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전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 순서를 헷갈리기도 하고 내용이 덧붙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출제 포인트 써볼까요? 하려고 했는데 자, 보기가 있네요. 뭐 이 보기는 이야기한 거 출제 포인트 써볼까요? 자, 구전된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무기가 조력자라는 거. 그 다음에 주제는 운명은 정해져 있어. 근데 내가 스스로 개척하려면 개척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나 오늘이 금요일이라 사실 너무 슬퍼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 시험 치고 나면 자소서 쓰고 면접 준비하고 난 이제 사람이 아닌 삶을 살아야 돼. 프리딕트 앤 프랙티스 수학도 해야 되고 그리고 프리딕트 앤 프랙티스는 좀 시간을 늘릴 계획도 있습니다. 월목금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EBS 포인트. 구복 여행남의 특성. 현실 너머의 복은 이미 있다. 운명론적 이야기가 담겨있고 근데 그 복을 실현하려면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구복 여행의 특성이죠. 딱 고전 산문 3까지 하면 끝나겠다. 안 돼. 고전 산문 하나 남았잖아. 끝나요. 이거 지금 8분 걸렸어. 뭐 6시 3분에 맞춰도 되자. 자, 이참에 저생전 가겠습니다. 저생전 조금 어려운데. 자, 저생. 저자가 무슨 저자일까? 저 새끼 말고. 종이야, 종이. 종이의 삶을 나타낸 이야기. 됐죠? 그러면 이게 무슨 소설이냐면 가전체 소설. 그러니까 가전체 소설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대상을 의인화해. 의인화해서 공방전. 당백전 말고 이 새끼야. 당백전이 뭐야? 돈.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짓겠다고 발행한 돈이 당백전이고 공방전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쫙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열을 해. 그리고 뭘 하는 게 목적이냐면 요거는 평가원에 한번 나온 편이라서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왜 글씨가 더럽지? 세징인. 세상을 계도하고 그 다음에 징인, 나쁜 사람을 징벌한다 이런 얘기인데 뭐 하여튼 개새끼를 징벌한다 이래도 뭐 맞는 얘기긴 하니까 어쨌든 개세징인이 목적이다. 종이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시대마다 저생이 능란하게 처세한 내용을 관리의 생애로 표현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저생의 생애는 상승기와 하강기의 반복적 구조 가운데 상승기가 있고 하강기도 있대. 자, 그랬을 때 시대에 따라 공을 쌓거나 화를 입기도 하며 벼슬에 나아가 등용되거나 직언으로 인해 배척되는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종이의 생애를 옮겨놨다 이런 얘기인 거죠. 가전은 한 인물의 일대기를 다룰 열전의 형식을 따르는 갈래로 와, 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가전에 대해서 소개한 건 처음이야. 이거 거의 뭐 그 전공서적에 나올 만한 건데 서두 앞부분이 있고 선계. 선계는 뭐냐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주인공 선적의 계보를 밝혀. 선조는 뭐 어땠는데 그 다음에 사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응? 업적을 다룬다. 그 다음에 종말. 이 사람 삶이 어떻게 끝나느냐. 그 다음에 후계는 자손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서술자가 여기에다가 뭔가 말을 덧붙여. 이 사람의 삶은 굉장히 훌륭하다. 이 사람의 삶은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은 굉장히 포악하다. 이런 식으로 종교를 붙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하라 봅시다. 자, 어떻게 되냐면 가계, 행적, 평결이라고 기억해 둡시다. 이 사람의 그 가계도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행적, 그리고 서술자의 평결을 덧붙인다. 이 정도로만 기억해 둡시다. 서두, 선계, 사적, 종말, 후계 이런 걸 다 외우라고 하진 않겠지. 자, 그러면 저생전 스토리 잠깐 볼게요. 어쩔. 자, A 한번 볼게요. A 파트. 선생의 성은 저요. 이름은 백이다. 자는 무점으로 회계 사람이다. 점이 없다고. 종이니까. 그 다음에 한나라 중상시 상방령을 지낸 체륜의 후예이다. 종이 개발자입니다. 체륜이. 그래서 종이 개발자 실존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실존 인물이랑 막 섞여 있는 거. 그래서 A가 아무래도 뭐 이제 그 사람의 태어난 그런 그 서두를 얘기한 것 같고요. 그가 태어남에 난초꽃 욕탕에서 목욕시키고 흰빛 옥구슬로 얼으면서 흰띠 풀을 가지고 꾸렸으므로 빛깔이 반대를 했다. 뭐 이런 거. 그의 아우는 모두 19인데 침묵해서 한순간도 그 순서를 잊는 일이 없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요. 천성이 본디 깨끗하고 조촐하니 무인을 좋아하지 않는 대신 그라는 선비랑 즐겨 놀았다. 중산의 모학사가 갑별이 맺어진 못이었으니 아무 때도 허물없이 가까웠던 터라 그 얼굴에 점을 찍혀 더럽혀도 씻어 닦는 법이 없었다. 모학사, 모자가 털모자거든요. 종이에 더럽히는 털, 뭘까? 붓. 붓이 친구였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거고 그 다음에 예로부터 책이 이루어지면 대개 대쪽을 엮고 겸하여서 흰 비단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둘 다 무표합니다. 옛날에는 책을 만들 때 대나무나 비단 이런 걸 썼나 봐요. 신이 비록 대단치는 않사오나 성심으로 대신할까 바라오니 보람에 나타나지 않으면 제게 먹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이가 저생이 종이를 만드는데 써봤더니 굉장히 좋더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막 문단이 바뀌면서 진나라 그 다음에 뭐 진의 후주 이런 거 보입니까? 그 다음에 수나라 대업 연간에는 당나라가 일어나 송나라가 흥선하면서 원나라 초기에 이르러서는 하면서 그 중국의 역사가 이렇게 쭉 나열되면서 어떻게 종이가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원나라 초기를 좀 보겠습니다. 원나라 초기에 이르러서는 본래의 사업에 힘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장사만을 몸에 익혔다. 몸에 돈꾸러미를 차고 찻집과 술집 등을 드나들면서 푼과 리를 셈에 따지게 되니 사람들 간에 비루하게 여기게 됐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종이가 장사를 했다.
화폐, 종잇돈이 상업 분야에서 여러 군데 쓰였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근데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러면 종이는 뭐 해야 된다는 거야? 학문 안 되나? 써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러면 원임왕하고 명황실의 벼슬 하면서요, 황제의 총애와 신임을 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 파트 한번 볼게요. 자손이 아주 많았으니 어떤 무리는 사시로 대를 이었고, 어떤 사시로 대를 이었다는 얘기는 역사책을 기록한 데 쓰였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시인 집안으로 또 이제 산더미처럼 쌓아놓게 됐다. 뭐 이런 얘기. 됐죠? 그래서 얘들아, 종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종이에 대해서. 종이가 어떨 때 좋다? 종이 있을 때 좋다? 그치. 자, 그러면 종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다. OX. X. 종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우화소설에서 이야기했었잖아. 그러면 종이가 아니라 실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 선비냐. 그래서 긍정적인 인간의 모습, 선비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선비의 모습은 뭐 하는 사람? 학문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는 산농공상이라 해가지고 선비가 제일 위고 장사하는 사람이 제일 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그런 얘기인 거야. 됐죠? 출제 포인트 써볼까요? 자, 가전체 소설의 특징이 드러나는 거. 일대기적 구성, 가계 행적 평가. 사신이라고 하는 건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뭐 작가라고 생각해도 돼요. 작가의 평가. 그 다음에 개세의 증인 설명했고요. 실제 역사적인 현실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우의적이다. 우의랑 우화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우의 속에 우화가 들어있는데 우화는 주로 동물을 사람에 빗대서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우의가 뭐 사전적인 의미로 얘기하자면 돌려 말하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상적인 선비의 모습은 뭐 하는 사람이다? 문인이다, 학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쓴 글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EBS 포인트 써볼까요? 종이를 의인화한 가전체 소설이다. 중국 역사에 대입해가지고 막 한나라 때, 진나라 때는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종이가 처세한 내용을 생애로 표현했다. 자, 그래서 저생의 일생 속의 교훈을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제는 이면적으로 보자면 이상적인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지. 자, 오늘 배운 고전시가 되게 5편 다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복습 부탁드리고, 자, 고전 산문은 요렇게 줄거리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Predict and Practice 오늘의 문학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시험 범위 안에 들어있는 현대시 1, 2, 3 그리고 곧 현대소설 1, 2, 3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월요일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